자, 일단 그 민법에 대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 민법이니까 민법에 대한 얘기를 보자. 자, 민법은 민자가 백성민자죠. 그래서 민법이란 백성들 사이의 법, 즉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걸 민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법칙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공법 관계가 있고요. 사법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다고 하는데 공법은 뭐고 사법은 뭐냐 할 때 공법은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율한 것을 공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한 걸 뭐냐면 사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내가 요 앞에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위반했어요. 그럼 어떡하냐면 경찰이 부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신호위반했어. 과태료 부과하죠. 그거 뭐예요? 공법이에요. 국가가 나한테 과태료 내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즉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율한 건 뭐예요? 공법이에요. 공법. 여러분 뭐 건물 만들 때 건축법 있죠? 건물 마음대로 만들면 건축법을 따라야 되잖아. 국가가 제한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명령을. 그게 공법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규율한 건 공법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친구한테 돈 1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럼 친구한테 돈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나와 친구 사이의 관계죠. 그럼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 이게 뭐예요? 사법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국민 간의,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것을 공법이라고 하고 사인과 사인과의 관계를 규율한 것을 사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민법은 대표적인 뭐겠어요? 공법이야, 사법이야? 사법이죠. 그래서 사법의 대표적인 게 민법이 있고요. 상법이 있어요. 상법. 민법하고 상법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러면 민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했을 때 민법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법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민법 총칙이 있고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친족 상속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법을 뭐라고 하냐면 민법은 사인 간의, 개인 간의 재산 관계와 신분 관계, 사인 상호 간의 재산 관계와 신분 관계를 규율한 법이 바로 민법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물권과 채권이 있죠. 이게 재산이에요. 재산. 친족. 나와 내 자식과의 관계, 나와 내 부인과의 관계, 나와 내 사촌과의 관계 있잖아요. 가족 관계. 상속. 누가 돌아갈 때 그 상속 관계, 신분 관계를 규율한 거죠. 그래서 재산 관계와 신분 관계를 규율한 것이 민법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 민법 총칙이 있는데 이 민법 총칙은 뭐냐 했을 때 민법 총칙은 뭐냐 하면 민법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어 있는 공통적인 원리를 뽑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민법 전반에 걸쳐, 전체에 걸쳐서 적용되는 공통적인 얘기들, 공통적인 원리를 뽑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 있는 얘기는 원칙적으로 물권이건 채권이건 친족 상속이건 다 적용이 돼요. 민법 총칙에 있는 얘기들은. 그런데 친족 상속에는 예외가 많아요. 왜 많냐면 우리가 민법은 주로 사인 간의 재산 관계,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사인 간에 땅 팔고 집 팔고 그렇죠? 물건 팔고 하는 거래 관계를 규율한단 말이에요. 돈 빌려주고. 그러면 이 친족 상속은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내 부인과의 관계, 나와 내 자식과의 관계는 거래 관계? 아니죠. 야 누가 내 자식 할래 물어봐가지고 거래한 거 아니냐 한마디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래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민법 총칙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거래 관계 규율하다 보니까. 아무튼 민법 총칙은 민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근데 친족 상속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게 많다더라. 뭐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는데 이 물권과 채권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권은 뭐라고 하냐면 대세적이고 절대적 권리다. 반면에 채권은 대인적이고 상대적인 권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권은 대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인 반면 채권은 대인적이고 상대적인 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하면 물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유권이에요. 물권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유권. 대표적인 소유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책은 내 책이다요.
그러면 이 책은 내 책이에요 라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 이 내 책 소유자야, 소유자야. 다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 같은 물건은 세상에 대해서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내 거예요. 다 외칠 수 있는 권리죠.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대세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채권은 대인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채권 대표적인 거죠. 소비대차계 같은 건데 내가 친구한테 돈 100만 원 빌려줬어요. 친구한테. 그럼 100만 원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고 그 친구한테만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100만 원 갚으라고 얘기했으면 그 친구한테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못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대인적인 권리다. 원래 채권이란 특정인이 특정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그래서 채권은 그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지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인적이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물권은 대세적이다.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그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다른 사람한테 주장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는 건 되게 쉬워요. 나중에 배우지만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에서 딱 8개밖에 없어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8개만 나중에 배울 거예요. 8개만 물권이고 그 외에는 물권이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물론 관세법상 물권도 있지만 일단 그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되죠. 그 다음에 채권, 그러면 시험 범위 어떻게 되느냐? 시험 범위는 당연히 친상은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아니고 민법 총칙은 당연히 시험 범위고 여기서 60%예요. 민법 총칙 60%고 물권과 채권이 40%인데 물권법은 몽땅 다 여러분 시험 범위예요. 그 다음에 채권법은 채권 총론하고 그 다음에 계약 총론 그 다음에 매매, 임대차, 그 다음에 뭐 했어? 위임, 그 다음에 도급, 그 다음에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많아요, 양이. 이게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40%인데 대개 16문제인데 물권 8문제, 채권 8문제 나오는 게 대부분이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반반 나오더라고, 되게. 근데 얘기했지만 우리가 법대에서 내가 공부할 때, 법대에서 공부하다 보면 민법 총칙 한 1000페이지 돼요, 책이. 물권법도 한 1000페이지 돼요. 그 다음에 채권도 채권 총론이 한 600페이지, 500페이지 정도? 채권 강론인데 이건 한 2000페이지 돼요, 사실은. 페이지 수로 이렇게 돼요. 되게 두껍거든요, 이거 2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물론 2000페이지 다 배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줄여도 한 1500페이지, 10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에서 공부하는 거 치면 한 3000페이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시험에서요.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하고 그 다음에 법무사 시험 그거 빼놓고 민법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주택관리사예요. 공인중개사는 이거 배우는데 빠져요. 많이 빠져요. 노무사는 얘하고 얘밖에 안 배워요. 간평사 얘하고 얘밖에 안 배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다 배워요. 한마디로 해서. 물론 세무사는 이제 민법 총칙밖에 안 하죠. 근데 나중에도 보겠지만 세무사 문제 있잖아요. 민법 총칙 문제. 여러분도 쉽게 풀어요. 내가 해서 알아요. 그래서 그 해 세무사 시험 본 다음에 그걸 여러분한테 한번 던져준 적이 있거든요. 풀어보라고. 잘 풀더라고. 보니까 60점이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거 세무사 문제도. 세무사 문제 별거 아니에요. 근데 노무사나 간평사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시험도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아무튼 이걸 배우는데 민법 총칙 위주로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할 때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가 법은 외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법은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법은 논리의 학문이지 암기 학문이 아니에요. 법을 외운다고 한다면 사법시험 공부하는 애들 5년씩 10년씩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법 1조부터 1118조까지 민법 1118조가 있는데 그거 외우려고 하면 금방 외워요. 사실 못 외울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법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암기가 아니라 이해 학문이고 논리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법조문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어요, 만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모든 문제가 쉽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왜 만드는지, 이게 왜 그럴까라는 얘기가 없으면 헷갈려요. 몰라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된 체계를 이루어요,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앞에 부분 공부하다 보면 모르겠지. 잘 모르는 거 있을 거예요. 모르면 뒤에 부분 공부하다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이해가 가요. 사실은. 그 다음에 뒷부분 공부하다 보면 또 앞에 부분이 가고 앞에 부분 서로 연결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기억하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하면 돼요. 한마디로 해서. 그런 것만 왜 그럴까? 이유가 다 있으니까 그걸 자세히 잘 기억하고 있으면 틀릴 게 없어요. 솔직한 말로.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은 문제풀이에요. 제한된 시간 내에 40문제를 풀어라라는 거야. 요즘엔 그 학생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다 이해가 가는데 문제 안 풀면 점수가 안 나와요. 당연하죠. 문제 얼마나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죠 거의. 문제풀이는요. 문제는 여러분 맞추라고 내는 거야?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틀리라고 내는 거지. 여러분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맞추라고 내는 거 아니에요. 붙어야 또 점수가 일정한 점수가 돼야 붙이니까 떠틀려고 만드는 게 문제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얘기의 세밀한 부분들을 바꾸는 거죠. 조금 된다 안 된다 약간 변형하는 너 이거 좀 틀려라 하고서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 것 같은데 자세히 문장을 안 보면 틀려요. 당연히. 또는인데 과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추정인데 간주로 되는 것도 있고 된다는데 안 된다고 되어 있고 한마디로 이런 식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문제 푸는 연습 없이는 절대로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내년 5월부터 문제풀이가 진행되니까 그때 문제 풀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출문제예요. 사실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출문제는 또 나와요. 여러분 내 책에 보면 문제 있죠? 문제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 문제가 다 기출문제예요. 다. 그 문제 풀다 보면 그 문제가 그 문제인 게 되게 많아요. 즉 작년에 했던 문제 올해 또 내고 문장에 비슷비슷한 문장이 되게 많아요. 한마디로 해서 하늘 아래 새로운 문제는 없어요. 새로운 문제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런데 이제 약간 변형을 하는 것 뿐이지.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책에 있는 문제들을 잘 풀어야 돼요. 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있으니까 여태까지 보면 15 기출 한 6, 7년 6년씩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니까 쭉 잘 봐야 돼요. 책에 있는 문제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 풀 때에는 주의할 게 뭐냐면 너무 의욕이 앞서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이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거 풀어야지. 열심히 풀어요. 풀으면은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거 맞췄다고 맞춘 게 아니에요. 이거 절대. 왜냐하면 이건 지엽적인 것만 본 거예요. 모든 학문은 똑같아요.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면 안 돼요. 즉 전체적인 측에서 세부적인 걸 봐야지 세부적인 걸 전체를 못 봐요.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서 처음부터까지 한번 들으세요. 한번 보세요. 본 다음에 다시 볼 때 그때부터 문제를 풀어야 돼요. 사실은. 그때부터 푸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이건 시간 낭비예요. 시간이 수익하는 거예요. 일단 처음부터까지 한번 본 다음에 대충 이런 얘기들이 있구나라고 알면서 돌아간 다음에 풀어야지. 그 다음에 풀어야지. 한 번 내지는 두 바퀴 돌린 다음에 풀어야지.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절대로. 의미 없어요. 별로 그거. 그러니까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아직 시간 많아요. 어차피 내년 7월이기 때문에 시간 많이 있거든요. 11월, 12월, 1월, 2월 듣고 3월 달에 문제 풀어도 돼. 사실은. 3월 달부터. 너무 이거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모의고사 봤을 때 뭐 남의 점수가 몇 점이니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이 시험이 좋은 게 뭐냐면 60점만 맞으면 너도 합격, 나도 합격, 다 같이 합격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몇 점을 맞던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꼭 보면 모의고사 보면 누가 몇 점 맞았는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맨날 하는 얘기 90점 맞으면 뭐 할 거냐고. 합격증에 나 90점 맞았어요 써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60점을 맞으나 90점을 맞으나 합격증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60점 합격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양반 얼마나 좋아. 60점 딱 1차 6점 2차 6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양반들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너무 자기 말 그리고 제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만 하세요. 끝까지만 추구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복습. 여러분은 지금 복습해봤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솔직한 말로. 왜? 모르니까. 근데 지금 해놓은 게 나중에 5월, 3, 4월, 5월 넘어가면 그때는 아니까 되게 책이 빨리 봐요. 지금은 책 한 번 볼 때게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4, 5월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아니까 책 한 번 보는데 되게 빨라져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동영상 있잖아요. 우리 학원 동영상. 동영상 보면 처음에는 1배속을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11월, 그러니까 물론
그 공부했던 사람들은 1.5배속, 2배속 듣는데 대부분 1배속을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내년 한 1월, 2월쯤에는 1.5배속 들어요, 그 다음에 5월쯤 되면 2배속을 들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2배속을 들으면서도 어떤 애만 그래요. 작년에 그랬는데 더 빠른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 2배속이 최고예요. 더 이상 못 올려요, 한마디만 해서. 다 들린다는 거죠. 2배속을 넣어도 들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서. 더 빠르게 해달래, 그때는 막. 근데 그건 없어요. 2배속이 최고니까. 아무튼 그게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쌓여서 알게 되는 거지. 이게 천재는 없어요, 천재는. 처음부터 이 얘기를 다 알아들으면 이건 천재야, 진짜. 천재예요. 시험 볼 때쯤 되면 알아요. 이제 그때쯤 되면 알만하면 시험 보러 가는 게 이 시험이에요, 마찬가지로. 자, 그럼 하나하나씩 화이팅하고 봅시다고요. 자, 일단 16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민법의 의의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민법의 개념 간단한 얘기죠. 민법은 민사적 법률관계, 즉 사인 사이의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민법은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이번에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적 의미의 민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끔 내긴 해요. 간단한 건데,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게 있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게 있는데,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뭐냐면 민법 전반을 얘기해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이라고 되어 있는 법 있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보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게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는데,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민법이라고 치면 민법 1조부터 1118조까지 쭉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국회에 제정한 민법이란 법이죠. 그럼 형식적 민법은 뭐냐면 그 민법이라고 되어 있는 법의 1조부터 1118조까지, 그게 민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 민법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실적 민법은 민법 전뿐만 아니라 사인 간의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 그거 다 민법이다. 민법 전뿐만 아니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도 민법이다. 여러분 들어봤죠?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주택임대차보험 민법의 특별법인데, 민법이 있고 주택임대차보험이 별도로 있어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에서는 속하지를 않아요. 형식적 의미. 왜? 민법 전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도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 아닌가? 규율하는 거니까 실적 민법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 민법은 민법 전만 얘기하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 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형식적 민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적 민법에서는 그것도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니까 실적 민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의미는 없어요, 솔직한 말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민법 98조인가 97조에 보면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이사가 등기유무를 해태했을 때 과태료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과태료 처벌하는 규정. 그럼 과태료 처벌하는 규정은 국가가 국민한테 과태료 처벌하는 거죠. 이건 사법이야, 공법이야? 공법이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법 98조 과태료 처벌 규정은 법전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민법전에 있는 거죠. 형식적 민법에 속해 안 속해요, 그러니까? 속하지. 민법전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인 사후 간의 관계를 규율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실질적 민법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형식적 민법은 민법 전만 얘기하니까 민법 전에 있으면 다 민법이래요. 그러니까 이 과태료 처벌 규정도 민법 전에 있으니까 민법이래. 민법에 속하는데, 근데 실질적 민법에 속하지 않죠, 당연히. 그것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바로 그 얘기예요. 별로 의미는 없어요, 솔직한 말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옆에 17페이지, 그것만 좀 보죠. 민법의 성격. 첫째, 민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법이다. 민법은 사법이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고. 두 번째, 민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일반법이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 법의 일반적인 논리인데, 법의 전반적인 논리인데,
원래 이제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상위법 우선의 원칙. 즉, 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이 뭐예요? 헌법이죠. 제일 위의 헌법이죠. 헌법 밑에 뭐가 있냐면 법률이 있어요.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밑에 이제 좀 배울 텐데 법규명령이 있는데 그럼 헌법과 법률이 충돌하면 누가 이겨요? 헌법이 이기지 당연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데냐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사하는 게 헌법재판소예요. 원래. 그래서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누가 우선한다? 상위법이 우선한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법이 있고 일반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반법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 혹은 특정한 사건에 적용되는 걸 특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뭐냐면 일반법이고 특정한 사람 내지는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게 뭐냐면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5.18 특별법. 그쵸? 있잖아,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는데 일반법과 특별법이 준다면 누가 우선하면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 우리 민법에는요.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민법에 뭐가 있다? 임대차. 채권의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딱 있죠. 그럼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임대차야 아니야? 임대차인데 임대차 수많은 임대차 중에서 뭐에만 주택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우리가 임대차가 뭐냐면 돈 주고 물건 빌리는 게 임대차예요. 여러분들이 여의도 공원 가서 자전거 빌리죠. 어떻게 자전거 빌릴 수 있잖아. 빌릴 때 그냥 빌려요? 돈 주고 빌리죠? 그거 뭐예요? 임대차예요. 이 건물 내 건물 아니에요. 나 이 건물 돈 주고 빌렸죠? 뭐예요? 임대차야. 나 임차이냐 그래서. 여러분 집 전세 산다고 하죠 사실은? 나 전세 살아요 하죠? 근데 그 전세가 전세가 아니에요. 우리 민법에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민법에 있는 전세권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전세는 틀려요. 한마디로 해서. 민법에 있는 전세권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뭐래라? 미리 얘기해 줄게요. 물권은 등기를 해야 돼요. 물권은. 그러면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세 살아요 하지만 그 집에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전세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임대차입니다. 임대차였죠. 임대차에 남의 물건 빌려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 이제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에서 누가 우선한다고 해서 특별법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주택 임대차에 대한 규정과 주택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규정하고 여기 있는 거 충돌한다고요. 그럼 누가 우선한다? 특별법을 우선한다는 거예요. 일반법과 특별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옛날 법이 있고 새 법이 있으면 누가 우선한다? 새 법이 우선한다. 그래서 일단 민법은 뭐다? 민법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다라는 거.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민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체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실체법이 있고 뭐가 있다? 절차법이 있어요. 실체법은 뭐고 절차법은 뭐냐 할 때 실체법은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 것을 실체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절차법은 권리 의무의 실행을 규율한 것이 절차법인데 자 쉬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죠. 내 땅이 있어요. 내 땅이. 내 땅이 있는데 어떤 놈이 내 땅에다가 내 허락도 없이 건물 졌어요. 그렇죠? 그럼 내 땅에다 어떤 놈이 내 허락도 없이 건물 지면 야 건물 철거해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내 땅에다 허락도 없이 건물 졌으니까 건물을 철거해라 하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민법 213조에 있는 214조구나.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소유자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방 청구권이 다 있어요. 뭐 쉬운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어떤 놈이 내 물건 가져갔어요. 돌려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유권에 있어서는 반환 청구권이에요. 그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어떤 놈이 내 땅을 침범했어. 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땅에다 주차해. 막 불법으로. 나가 할 수 있죠? 방해 배제 청구권. 그 다음에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게 방해 예방 청구권. 그 물권 청구권이라고 다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땅에다 어떤 놈이 건물을 지면, 하나도 건물 지면 그거 철거해라 요구할 수가 있어요. 민법에 의해서. 권리 의무 관계에 의해서. 근데 그 놈이 철거 안 하고 버텨요. 상대방이. 자, 나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상대방은 철거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적인 권리 의무가 있죠? 근데 걔가 안 하고 버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나 어떻게? 버텨. 철거하라고 내가 아무리 외쳐봤자 걔가 버틴다는 거예요. 안 철거해? 나 어떻게? 그치? 애들 데리고 나가서 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포크레인 가져가서 부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내가 이겼죠? 이겼어요. 그럼 판결을 받았죠? 나 포크레인 가져가서 부시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고 판결을 받으면 법원에 있는 집행관이 있어요. 집행관. 법원에 집행관 아저씨 갖다 주면 집행관 아저씨가 알아서 부셔줘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원래 권리가 있다는 것과 권리를 실현시키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개입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마찬가지 친구한테 돈 1,000만 원 빌려줬네요. 친구가 돈을 안 갚네요. 그쵸? 돈 받아야죠? 그런데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냉장고, TV 들고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건 절도야, 절도. 그쵸? 마찬가지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 받고 그 판결문 들고서 집행관 아저씨 갖다 주면 집행관 아저씨가 애들 데리고 나가서 빨간 딱지 붙이고 빨간 딱지 붙인 다음에 경매해서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권리가 있다는 거고 권리를 실현시키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절차예요. 그래서 여기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이런 것을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를 교류하는 게 뭐다? 실체법이고 권리 의무를 실현시키는 것, 그걸 우리는 절차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민법은 뭐예요? 실체법이야, 절차법이야? 실체법이다. 상법도 마찬가지예요. 민법도 그렇고 상법도 그렇고 실체법이고 절차법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보면 3번 민법은 실체법이다 해서 민법은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정하는 실체법이다.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을 절차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이 있다. 나와 있죠?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민법에 법원이 나온다. 거기 보면 법원이 나오는데 자, 이 원자가 무슨 원자냐면 근원 원자예요. 근원 원자. 법의 근원. 법원이란 법의 근원, 법의 연원, 법의 존재 근거, 법의 인식 근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죠. 법치주의 국가예요. 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 돼.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뭐가 법이냐 이거예요. 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 무엇이 법이냐? 룰이 있어요. 법이라는 룰이 있는데 룰이 어디냐? 어떤 게 룰이냐? 법이냐? 그래서 그가 또는 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치주의국가가 법을 지켜야 하는데 뭐가 법이냐 도대체? 근데 이 법원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문법원이 있고 불문법원이 있어요. 법원은 크게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을 나눠져요. 성문법원은 뭐고 불문법원은 뭐냐? 말 그대로예요. 문서로 성립한 법원. 문서화된 법원이 뭐냐면 성문법원이고 문서화되지 않은 법원은 뭐라 한다? 불문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로 되어 있는 법이 뭐예요? 성문법이고 문서로 되지 않은 법이 불문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원래 국가법령정보원 딱 얘기했죠. 거기서 뭐 민법을 치던 뭐 상법을 치던 뭘 치면은 법 쭉 나오죠. 그게 뭐예요? 성문법이에요. 그게 바로. 원래 문서된 건데 인터넷에 나오는 거죠. 한마디만 해서. 성문법이에요. 문서화된 법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 외에 이제 불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불문법. 불문법의 대표적인 관습법인데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성문법이 있고 뭐가 있다?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이. 그러면 이게 나라마다 좀 틀린데 원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법 체계가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요. 법 체계가 두 개가 있는데요. 대륙법계가 있고 영문법계가 있어요.
그럼 대륙법계는 뭐 영미법계는 뭐냐면 대륙법계는 유럽 대륙을 얘기해요. 그럼 유럽 대륙이니까 누구냐? 프랑스, 독일 이런 애들이죠. 그 애들 독일 대륙법계고 스페인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그 외에 영미법은 영국, 미국이에요. 그야말로. 그럼 대륙법계 국가의 특징은 뭐냐면 성문법주의예요. 영미법계의 특징은 불륜법주의예요. 즉 대륙법계는 문서화된 법전이 있어요. 법전이 있어요. 근데 영미법계는 문서화된 법전이 없어요. 영국은요 헌법이 없어요. 우리는 헌법 1조부터 130까지 있단 말이에요. 영국은 헌법이 없어요. 미국은 헌법이 있어요. 영국은 없어요. 그다음 영국이건 미국이건 특징이 뭐냐면 민법이 없어요. 걔들은. 우리가 커먼러라고 하는데 걔들은 민법, 우리처럼 민법 1조부터 1118조 없어요. 커먼러라고 해서 보통법이라고 하는데 관습법의 규제를 받아요. 걔들은 법이 없어요. 법전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뭘까요? 성법주의예요? 불법주의예요? 우리 성법주의예요. 대륙법계 국가예요. 우리는 성법주의. 그러면 성법주의 국가는 성법만 있느냐? 아니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법을 갖다 만드는데 법으로 모든 사회현상을 다 일일이 규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모든 거를. 그러다 보니까 불법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영미법계는 불법만 있느냐? 안 그래요. 쟤들은 의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국 의회 있잖아. 영국도 의회 있잖아. 의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법 만드는 거 아니야. 성법 있어요. 걔들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계는 성문법을 주로 하고 불륜법으로 고충하는데 얘들은 불륜법이 주고 성문법으로 고충해요. 얘들은 거꾸로. 이게 틀려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륙법계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근데 우리가 왜 대륙법계가 되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대륙법계 된 이유가. 지금 2016년 현재 우리나라 법이 있죠? 전통적인 고유의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민법이고 뭐 법이 많은데 그 법 중에 전통적이고 고유한 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 전세권은 조금 예외적이긴 하긴 한데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우리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뭐 경국대전 만들고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싹 없어졌어요. 우리 전통적인 법이. 그리고 일제시대 때 1912년에 조선 민사령에 의해서 일본 민법이 적용됐어요. 그래서 일본 민법이 적용됐는데 일본 민법 어디서 왔느냐? 걔들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1860년대에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걔들이 뭘 알아? 훈도히차고 칼진을 할 줄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무식한 놈들이었거든 원래. 근데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근대화를 시작하는데 걔들이 이제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법이 필요해서 법을 좀 베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베낄까 해서 유럽에 갔었어요 사실은. 가가지고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베끼러 갔는데 독일을 보니까 그때만 해도 프로이센 국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막 혁명이라고 막 골치 아프잖아 한마디로 해서 머리 아프다 이거죠. 공화정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하면서 철학 중심제로 가다 보니까 프로이센 민법 즉 독일법을 베낀 거예요. 그래서 독일법을 베껴서 일본법이 됐고요. 일본법이 우리나라에 정의했던 거예요. 그게 1912년부터. 그 다음에 1945년도에 해방됐잖아요. 해방됐을 때게 이게 해방되자마자 이게 또 법을 갖다 뒤집을 수 없잖아 이게. 만들 수도 없고. 계속 일본법이 적용이 돼요. 물론 해방 당시에 이제 형법은 미군정하다 보니까 미국법 영향을 좀 받아요. 거기서. 형법에서는. 근데 민법은 안 그래요. 쭉 가요 그냥. 쭉 가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민법이 있죠. 이거 언제 만들었냐면 1960년에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민법은 1960년에 만든 민법이에요. 그래서 1960년 기준이에요. 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0년이죠. 될 때까지 한 번도 민법을 바꾼 적이 없어요. 물론 신조 상소법 몇 개의 조항하고 정을 바꾸고 했는데 전면적으로 개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몇 년이야 벌써 60년 가까이 되는데. 그만큼 국회에서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중에 보면 상린관계 물법 보면 막 천막에서 물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나와요. 막 한마디로 해서 정말 농경시대 기준으로 나왔으니까. 지금 현실을 반영 못해요. 많이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걔들이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 민법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19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법대에서 유학을 가면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법을 기관했으니까. 근데 80년대 이후에는 독일로 가요. 직수입하러. 독일법이 근간이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우리 법이 독일법이 근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법대는 다 독일로 미국에 가요. 법대는. 법대 교수님들 보면 다 독일 박사예요. 그래서 독일 박사예요. 근데 가끔 프랑스 박사 있어요. 프랑스 박사는 이제 행정법 같은 건 프랑스 박사가 좀 있어요. 근데 갔다 오면 왕따 당해요. 다 독일 얘기하는데 혼자 프랑스 얘기해봐. 왕따지. 근데 여러분, 나도 얘기 들은 거 나도 잘 몰라요. 솔직히 모르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듣기에 프랑스 민법이 코드 11이라고 하거든요. 프랑스 민법을 코드 11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민법은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만든 게 프랑스 민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말, 알아들 수 없는 말로 만든 게 우리나라 민법이에요. 보시면 그렇죠. 알아들 수가 없어요. 보시면 그렇죠. 아무튼 대립법계가 있고 영미법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일단 그 정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법 1조에 보면 뭐라 하냐면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 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 해야 한다? 조리에 한다. 그러니까 성문법이 주고 관습법으로 보충한다 이거죠. 한마디로 해서 성문법이 먼저 나오고 성문법이 없으면 불문법 쓰고 이러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해서 거기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7페이지에 보면 반가로 이번에 민법의 규정에서 민법 1조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법률, 관습법, 조리를 법원에 두고 있다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한 본격적인 나오는데 거기부터는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죠.